기본서 19페이지 2단원 임금 하겠습니다. 상갈로 1번의 임금의 개념, 반갈로 1번의 임금의 의미 성격 돼 있고 1번의 임금의 의 있죠. 다음 중 임금의 의가 아닌 것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임금의 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게 임금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 중에 하나이고, 세 번째,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효 수요라는 것은 제 호주머니에 새우깡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새우깡을 사 먹을 수 있죠. 그게 유효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호주머니에 새우깡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게 이제 유효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의 의 됐고, 이번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9,160원.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이 몇 번 봐요? 1년에 3번 보죠. 이 3번 중에 한 번은 최저임금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3번,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은 동그라미 1번에 사회적 균형의 원칙, 2번 생계비 보장의 원칙, 세 번째 기업의 지불 능력의 원칙. 요거는 요런 게 있다고만 좀 가져가세요. 알겠죠? 네 번째, 노동조합이 가장 강조하는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생계비 기준 밑줄 거세요. 노동조합이 가장 강조하는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생계비 기준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다섯 번째, 어느 기업이 기업을 이게 빈칸 넣기 나오거든요. 기업의 이윤에 대한 한 노동자의 공헌도를 평가할 때 그 기업은 회사의 수입에 대한 노동자의 공헌도에서 그 노동자의 임금을 빼야 한다. 요 빈칸 넣기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 가져가시면 되고, 여섯 번째, 임금의 법적 성격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노동 대가설이 있고, 두 번째는 노동력 대가설이 있죠. 자, 이거는 노동 대가설, 노동력 대가설, 이게 뭐 의의를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노동 대가설에 직무수당이 있다고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노동 대가설에는 직무수당.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38페이지 1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임금 수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는 무관하다. 아니죠. 임금을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거는 인적 자원 배분에 효율적 배분과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2번 다음 관란에 알맞는 것은 2022년 최저임금제는 얼마예요? 그렇죠. 9,160원. 3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은 했는데 3번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이 아니고, 네 번째 노동조합이 가장 강조하는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그렇죠. 생계비 기준. 다섯 번째 5번 다음 관란에 알맞는 것은 어느 기업이 그 기업의 뭐에? 그렇죠. 이윤이고, 그 이윤에 대한 한 노동자의 공헌도를 평가할 때 그 기업은 회사의 수입에 대한 노동자의 공헌도에서 그 노동자의 무엇을 뺀다? 임금을 빼야 한다. 답은 1번이고, 6번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인 노동 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은 그렇죠. 직무수당.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기본서 19페이지 보면 반갈로 2번에 임금 이론이 있죠. 임금 이론. 임금 이론은 뭐냐 하면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얼마 정도 주는 게 합당한지 정확한지 이런 것을 이론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이론은 총 4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 보세요. 임금 생존 비설이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2번에 임금 기금설이 있고, 세 번째 노동 가치설이 있고, 네 번째 임금 교섭력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 이론은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얼마 정도 주는 게 합당한지 이론가들이 이렇게 썼는 건데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임금 생존 비설 볼게요. 임금 생존 비설은 자, 인구가 이렇게 증가가 되죠.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일할 사람들이 많아요. 공급이 과잉이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임금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그리고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맛있게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먹겠죠.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근이라든지 약간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인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인구가 기근과 질병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감소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노동 공급이 감소가 돼요. 노동 공급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임금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게 생존 비설인데, 그런데 여기서 임금 생존 비설은 뭐냐면 임금을 어느 정도 주냐 하면 딱 근로자들이 먹고 살 만큼,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월급을 준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생존할 수 있는 만큼만 임금을 주는 거예요. 나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저축도 하고 싶고 자식 미래를 위해 가지고 돈도 좀 모아가지고 뭐 새로운 그걸 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봤자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임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 철과 같이 무섭다 해가지고 임금 철칙석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인구가 증가되고 공급량이 올라가고 임금이 내려오고 인구가 감소하고 공급량이 감소하고 임금이 증가되고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게 뭐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가격 결정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보세요. 1번에 임금 생존 비설은 갈로 안에 보세요. 임금 철칙설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임금이 너무 무섭다. 철같이. 그러니까 임금 철칙설이라고도 하고 자연가격 결정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7세기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론은 멜서스, 스미스 등이 주창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2번 책 가세요. 2번에 임금이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했을 때, 요 문장이 나왔을 때 임금 생존 비설 찾아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유지한다는 거는 먹고 안 죽을 만큼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게 임금 생존 비설이에요. 안 좋죠? 자, 두 번째, 임금 기금설 가겠습니다. 임금 기금설은 19세기 미래에 의해 주창되었다. 뭐 17세기, 19세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 기금설은 2번 보세요. 어느 한 시점에, 밑줄 거세요.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의 총액이 정해져 있다. 밑줄 거세요. 어느 한 시점에서 부의 총액이 정해져 있다 했죠.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났다 이 기금은 정대될 수 있으나 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고용된 고용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밑줄 거세요. 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고용된 고용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렇게 보면 4월 달에 그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임금은 100만 원이라고 딱 결정이 됐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시점이 4월이죠. 100만 원이라고 딱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예를 들어가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있으면 4월 달에 임금으로 주려는 100만 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고용자 수에 따라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임금을 준다는 이론이 임금 기금설이에요. 되겠어요? 어느 한 시점에 부의 총액이 딱 결정돼 있죠. 결정되면 뭐에 따라 가지고 고용자 수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의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고용된 노동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 임금 기금설이고, 동그라미 3번에 임금 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을 불가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을 제시했다 되어 있죠. 자, 요 참고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은요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임금은 매년.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임금을 올리는 게 뭐예요? 최저임금제잖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매년 뭐예요? 임금을 올리는 거 누가 올려준다? 국가가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민간이 월급을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근로 조건을 향상하고 뭐도 하고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은 또 연말에 꼭 임금 인상을 하려고 사장님하고 교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은 국가가 올리는 거는 최저임금제, 민간인들이 올리는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요 두 개 틀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임금기금설에서 한 시점에서 부의 총액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고용자 수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은 뭐냐면 임금을 올리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 노동조합은. 그러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의 사람들한테 이거를 침범을 해야 되잖아. 침범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받으면 이 근로자는 어떻게 돼요? 돈을 적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기금설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을 제시했어요. 아, 그래 하지 마라. 노동조합 너네 있으면 너 임금 올리려고 하면 힘없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월급을 적게 받는 상황이잖아. 임금기금설에 의하면.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조합 무용론을 제시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노동조합 무용론을 포기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했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4번 보세요. 4번에 체크하세요. 임금, 물가 악순환론,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서, 고용이론, 생산력, 임금 등 여러 이론에 영향을 준 이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오면 임금 기금설 찾아가시면 되고, 5번 보세요. 20세기 이후 임금 이론에 영향을 준 이론은 뭐라고? 임금 기금설. 자, 17세기에는 임금 생존 비설이고 19세기에는 임금 기금설이죠. 그러면 20세기하고 가까운 게 어떤 거예요? 임금 기금설, 19세기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임금 이론에 영향을 준 것은 임금 기금설이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3번 노동가치설 갈게요. 노동가치설 그 갈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동력 재생산 비설이라고 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마르크스 밑줄 그으세요. 마르크스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서 임금의 생존비 수준을 고려하여 임금 수준이 노동자와 밑줄 그어보세요.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점에서 임금 생존비설과 유사하다라고 돼 있죠. 그 마르크스도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도 임금을 측정할 때 갈로 안에 보세요. 노동력 재생산 비설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근로자가 아침에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고 가갖고 저녁까지 일을 해요. 저녁까지 일을 하면 지치죠. 힘들죠. 그러면 다시 집에 득 왔는데 집에서 좀 푹 쉬고 그리고 다음날 일하러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붙돋아 줄 수 있는 임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생존비설하고 비슷하죠. 생존비설은 먹고 살 만큼만 임금을 주는 거고 노동가치설은 뭐냐면 근로자가 일하러 갔다가 힘들죠. 그럼 다시 이제 집에 왔을 때 다음날 일하러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돈만 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생존비설하고 똑같아요. 먹고 살 만큼만 돈을 줘라는 거.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의 갈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동력 재생산 비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거예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만큼의 임금만 줘라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임금 생존 비설하고 비슷하죠. 요것만 좀 가져가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임금 상승이 노동 절약적 기계 도입에 따라 밑줄 그으세요. 기술적 실업의 발생으로 산업 예비군을 증가시켜 다시 임금을 생존비 수준을 저하시키는 학습이라. 이것은 뭐냐면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예요. 자본가들을 좀 반대했는 거예요. 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계가 하나가 있을 때 5명의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계를 하나 더 갖다 놨어요. 하나를 더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 한번 해고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4명, 1명이 해고되고 또 사장님이 또 기계를 하나 더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3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임금이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위해 가지고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하면 노동이 절약이 되죠. 맞습니까? 절약에 따라 가지고 기계가 도입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실업자가 한 명씩 생겼죠. 이런 실업을 무슨 실업이냐 하면 기계가 도입돼 가지고 생긴 실업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요거 다음 시간에 저 실업할 때 배울 건데 여기서는 그냥 참고만 들으세요. 자, 임금 상승의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 도입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실업을 무슨 실업이냐면 기술적 실업이 발생하고 여기서 산업 예비군을 증가시킨다 돼 있죠. 마르크스는 실업자를 그냥 산업 예비군이라고 표현을 했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냐 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군인이 될 수 있는 약간 그 예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산업 예비군은 그냥 실업자를 마르크스는 그냥 산업 예비군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 예비군이 증가시켜 다시 임금을 생존비 수준으로 저하시킨다는 학설이다. 요 문장도 누구 거예요? 노동 가치설 마르크스 아저씨가 말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네 번째, 임금 교섭 역설이 있죠. 임금 교섭 역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교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안 된다. 좀 올려주세요. 그럴까? 막 이런 거. 교섭. 의논하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결정되는 게 임금 교섭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맞죠? 그러니까 임금 교섭 역설을 한번 볼게요. 고용기회나 노동 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이 교섭력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요거는 문제 보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 이론 우리 4가지 배웠죠. 한번 보겠습니다. 7번에 임금이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뭐예요? 그렇죠. 3번에 임금 생존비설이죠. 생존비설. 8번에 임금 기금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임금 기금설은 노동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 결정론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연가격 결정론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임금 생존비설이자. 임금 생존비설하고 임금 철칙설하고 자연가격 결정설 다 같은 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임금 기금설은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8번에 2번이 틀렸고 9번에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은 그렇죠. 4번에 임금 기금설. 10번 고전학파 임금 이론이 임금 생존 비설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 비설의 유사한 점은 뭐예요? 그렇죠. 2번에 보세요. 임금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그 임금 생존 비설하고 노동 가치설하고 이론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냥 일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유사한 점이고 11번 임금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임금 생존비설은 임금 상승이 노동 절약적 기계 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업을 발생으로 산업 예비군을 증가시켜 다시 임금을 생존비 수준으로 저하시킨다는 학설이다. 이것은 임금 생존비설이 아니고 노동 가치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1번이 틀렸고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오셔서 20페이지 방갈로 3번 보겠습니다. 방갈로 3번에 임금의 경제적 기능을 볼 건데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임금의 경제적 기능. 임금이 경제적 기능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주에게는 명목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명목임금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1,000원이면 1,000원. 딱 이게 명목인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임금은 이 1,000원으로 새우깡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실질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포함했는 게 실질임금이에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새우깡이 100원 했죠. 근데 지금은 새우깡이 얼마예요? 1,500원 하잖아.
그러면 명목임금 눈에 보이는 1,000원은 똑같지만 이 1,000원으로 새우깡을 여기 옛날에는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한 개도 못 사 먹잖아.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포함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실질임금이에요. 알겠죠?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눈에 보이는 거, 실질임금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이게 실질임금이에요. 알겠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있다고만 하고 1번에 보세요. 기업주에게는 명목임금이 중요시하다. 기업주가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뭐를 중요시한다? 임금을 줄 때 명목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뭐? 실질임금. 그러니까 이 돈으로 내가 얼마만큼 새우깡을 사 먹을 수 있는지 실질임금이 중요하다. 요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 기업주는 가능한 한 임금 총액을 줄이고 임금 총액 대비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대를 꾀함으로 근로자의 선천적 후천적 능력에 따라 밑줄 그어보세요. 경쟁적 임금 차이를 선언하는 등의 동일노동 차등 임금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좀 더 주려고 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차등 임금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거고 그런데 근로자는 보세요. 근로자는 밑줄 그으세요. 근로자는 경쟁을 피하고 단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한다. 근로자들은 경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월급 주세요, 사장님. 그런 입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2번만 체크하세요. 2번이 요게 기업주하고 앞뒤가 바꿔 나오거든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3번 보세요. 기업주에게는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은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같은 임금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배반적인 관계라는 게 반대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2번에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1번 보세요.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하고 아니죠. 이게 바뀌었죠.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이죠. 기업주는. 그리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한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2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다시 21페이지 방갈로 4번에 임금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 자 1번에 보면 고정적 임금과 변동적 임금이 있죠. 임금은 근데 그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거 큰 틀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임금이 되게 복잡해요. 계산하기가. 무슨 초과 급여 수도도 각 기업마다 다 다르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뭐 상여금이라든지 특별급여라든지 막 이런 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각 기업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 임금의 범위에서 보면 여기서는 문제가 나왔던 거 그것만 딱딱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임금 체계 구성은요 조금 힘들어요. 그 공무원들도 잘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로 나왔는 것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에 고정적 임금과 변동적 임금이 있는데 1번에 고정적 임금은 다른 말로 총액 금액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고정적이라고 돼 있죠. 고정. 그러면 느낌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액급여 같은 거. 그러니까 정액급여에는 기본금과 재수당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또 고정적 상여금이라고 돼 있죠. 상여금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 변동적 임금은 초과급여라든지 변동적 상여금. 초과급여는 요번 달에는 초과 근무가 많지만 다음 달은 초과 근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됐다는 게 변동적 임금이에요. 그리고 상여금도 사장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변동적으로 막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적 상여금은 변동적 임금에 속하는 거고 자 밑에 상여금에 보면 변동적 임금은 시간, 외, 야간, 휴일, 근로에 의한 초과 근무 수당 등의 초과 급여와 구분되는 것으로 특별 급여를 말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상여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과 급여와 구분된다고 되어 있죠. 초과 급여와 구분되기 때문에 상여금은 초과 급여가 아니에요. 알겠죠? 상여금은 초과 급여와 구분되는 것으로 특별 급여를 상여금이라 합니다. 요 밑줄만 요거 끊어 놓으세요. 자,
자, 밑에 꽂고 밑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가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노동관계 법규의 2번 두 번째 단원에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노동시장론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문제는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평균임금의 정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회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일단은 노동시장론에서는 이거는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호상 등의 산출 기준 임금이며 고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은 언제 구하냐 하면요. 안 좋을 때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쳤을 때 근로자가 다쳤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럴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무슨 임금이냐면 평균 임금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하나 쓰세요. 재해보상금 써가지고 재해보상금은 평균 임금으로 구하는 거예요. 재해라는 거는 일하다 다쳤는 경우거든요. 일하다 다쳐가지고 보상을 받는 게 재해보상금이에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재해보상금은 무슨 임금으로 정한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상임금은 좀 좋은 거라고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좋은 거. 좋을 때 이렇게 받는 건데, 자,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이런 게 통상임금이고, 자, 니은은 노동법상 밑줄 보세요. 연장 근로나 연월차 수당의 근거가 되는 기준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연장 근로, 내가 일을 하는데 야간에 일을 더 해달라고 사장님이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시대 알겠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일 더 하면 돈 더 받잖아. 돈 더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이 돈을 더 받을 때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연월차. 월차, 1년에 휴일이 몇 번 쉬고 달에 몇 번 쉬는지, 그러니까 쉬면서도 돈을 받는 거예요. 유급 휴가예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나 이 돈을 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연장근로, 연월차는 무슨 임금? 통상임금.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 밑에 노동법에서 기준임금이 통상임금과 평균되어 이원화되어 있어 기업에서 임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나가는 보기에 나오는 거고. 3번 기본급은 보세요.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밑줄 거 보세요.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이 기본급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임금 체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급.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흔히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액급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적 임금이라고 배웠죠. 고정적 임금. 4번이 잘못됐고 14번에 다음 중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의 일부분이다. 아니죠. 초과급여와 구별되는 것으로 특별급여를 뭐라고 하냐면 상여금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15번은 다음 중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통상임금은 약간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준이 돼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건데 통상임금인데 4번에 보세요. 각종 재해보상금의 상정 기준이 된다. 재해보상금은 안 좋은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안 좋을 때 기준이 돼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려고 할 때는 무슨 임금을 정한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이죠. 그러니까 15번에는 4번이 틀렸고 16번 다음 중 노동법상 연장근로 연월차 수당의 근거가 되는 기준임금 연월차 연장근로 연월차 좋은 거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이고 자 17번
17번은 요거는 그냥 문제를 익히세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답만 좀 가져가세요.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초과급여, 특별급여, 업적수당, 생활보조수당을 포함한다. 요게 이제 틀렸다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18번. 임금체계를 구성하는 다음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그렇죠. 기본급입니다. 기본서 22페이지 4번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 중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들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데 주요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체계, 두 번째 노동 생산성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 세 번째 고정급제와 성과급제의 임금 형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임금관리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임금 지급 시기라고 나오거든요. 보기에 임금 지급 시기가 매월 1일 날 주는지 10일 날 주는지 30일 날 주는지 시기에 따라 가지고는 구성 요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임금 지급 시기 해가지고 갈로 열고 그냥 X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 5번 임금 패러디 지수 갈게요. 임금 패러디 지수는 뭐냐면, 임금 패러디 지수는 국민 총생산 수준을 고려하여 밑줄 것에 한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국의 임금 수준이 한국의 임금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게 임금 패러디 지수인데, 이것도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갈게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아까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명목임금은 어떤 거냐 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밑줄 것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돈을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하는 거. 아까 그치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눈에 보이는 게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보세요. 명목임금과 대별되는 것으로 밑줄 거 보세요. 물가 상승을 고려한 돈을 실질적인 가치로 실제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실질임금은 이 돈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새우깡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지 물가 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돈의 실질적인 가치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이 실질임금이에요. 알겠죠? 밑에 보세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임금이 조금 중요해요.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확 상승돼 가지고 새우깡 하나가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임금이 중요하다. 자, 3번 실질임금 구하는 공식은 소비자 물가지수 분의 명목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명목임금의 뭐를,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간 고려했는 금액이 실질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임금 구하는 공식은 소비자 물가지수 분의 명목임금 곱하기 100이고, 4번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똑같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분의 명목임금 상승률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5번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라, 밑줄 그세요. 외생 변수. 그러니까 물가를요 기업에서 통제가 가능해요, 못해요? 그 회사에서 그 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물가를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외생 변수라는 것, 알겠죠? 이게 문제가 자꾸 내생 변수라고 나오거든요. 내생 변수 갈로 열고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42페이지 19번에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의 임금 지급 시기, 20번 한국의 임금 패러디 지수는 100이고 임금은 일본의 임금 패러디 지수를 80이라 가정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21번 다음 중 실질 임금의 정의로 적당한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을 말한다. 이해됩니까? 명목임금, 실질임금. 실질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간 고려했는 금액이고, 22번 실질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방식은 4번입니다. 명목임금 상승률에 무엇을 나눠주냐 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눠주면 되고, 23번 다음 표에서 어떤 도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구할 경우 A, B, C, D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는데
표에 보면요. 우리가 실질임금을 구하려고 하면 뭐하고 뭐만 알면 돼요? 명목임금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만 알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표에서는 도매 물가지수는 함정이에요. 도매 물가지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매 물가지수는 함정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명목임금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서 구해보면요. 답은 4번이 나와요. 이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댁에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24번 갈게요. 두 가지 실질임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생 변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깥에 경제 환경 물가가 외생이잖아. 바깥에잖아. 그러니까 내생 변수란 것은 기업 안에 건데 내생 변수가 아니고 외생 변수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24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